저는 정미영입니다. 올해 62, 이제는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보다 많아진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젊은 날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재봉틀 소리가 들립니다. 드르륵 드르륵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그 경쾌한 소리. 그 소리가 제 청춘이었습니다. 동네 골목 초입에 있던 작은 공방 미영 손바느질. 간판도 변변찮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들 알았습니다. 교복 단추 하나 떨어져도 이불솜 새로 넣어야 해도 커튼 기장이 안 맞아도 모두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영 씨, 우리의 졸업식이 다음 주인데 교복 좀 급하게 줄여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 원피스 허리만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부탁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큰 돈을 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에서 새 옷이 태어나고 헐어진 옷이 다시 생명을 얻는 그 순간순간이 저는 좋았습니다. 소박했지만 충분했던 우리 가족. 남편 이도현과 저는 30살에 만났습니다. 소개로 만나 6번 만남 끝에 결혼을 결심했죠. 그 시절엔 다들 그랬으니까요. 사랑이 먼저였다기보다 이 사람이면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남편은 작은 인쇄소에 다녔습니다. 월급쟁이였죠. 제가 벌어온 재봉 수입과 남편 월급을 합치면 우리 셋이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우리 수진이. 그 아이가 어릴 적 제 무릎 위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공방 한켠에 작은 책상을 놓아주고 저는 재봉틀을 돌리고 아이는 숙제를 하고. 그런 평범한 풍경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에 조금 모았으니까 적금 하나 더 들까? 그래, 수진이 대학 갈 때까지는 모아야지.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내 집 한 채, 아이 대학 보내주고 노후에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운명이 갈라진 그날의 전화벨. 그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결혼 10년 차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4월 12일 오후 3시 24분. 왜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냐고요? 그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공방에서 고등학교 체육복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봄 운동회 시즌이라 바쁜 시기였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언니, 저 정숙이에요. 신우이 한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빨리 오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님께 황급히 양해를 구하고 공방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운명의 진단서.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남편과 시누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지금 검사 중이래. 갑자기 쓰러지셨대. 시어머니 박춘자. 평소 목소리 크고 고집 센 분이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음식간이 어쩌니 집안 청소가 어쩌니 잔소리가 많으셨지만 그래도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시장 보고 등산도 다니시고 정정하신 분이었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고. 보호자분들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그 차가운 상담실에서 들은 말.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신경계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더 검사해 봐야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혼자서 거동이 힘드시고 낙상 위험도 있습니다. 누군가 상시로 곁에서 돌봐드려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돌봐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몇 개월이 될 수도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돌봄이라는 단어 뒤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처음으로 저렇게 작고 약해 보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히 돌봐드려야지.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당연함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족쇄가 될 수 있는지를.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 혼자 두긴 어려울 것 같아. 요양원은 비용도 만만치 않고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야. 남편이 말을 흐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 우리 생활비도 있고 수진이 학비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당분간만 공방 일을 좀 줄이고 어머니를 돌봐줄 수 있을까? 당분간.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당분간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 길어야 1년? 시어머니가 조금 회복하시면 다시 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좀 나아지실 때까지만요. 그렇게 답한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재봉틀이 멈춘 날. 다음 날부터 저는 공방 문을 여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오전에는 시어머니 병원 진료를 모시고 오후에만 잠깐 공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은 자기 시간에 맞춰 옷을 맡기고 찾아가야 하는데 제가 있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니 불편해하셨습니다. 미영 씨, 저 직장인이라 오후에는 못 오는데요. 선생님, 급한 건데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들 바쁜데 제 사정까지 맞춰줄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6개월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공방 문을 닫기로. 마지막 날 재봉틀 먼지를 닦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재봉틀과 함께한 시간이 15년. 제 손때가 묻은 가위, 실패, 자 온갖 단추들. 이 작은 공간이 제 세상이었는데 미영 씨, 그만두신대요? 아쉬워요. 사정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그렇게 저는 미영 손바느질에 간판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좀 나아지시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당분간만 참아줘. 또 당분간. 그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간병인이 된 며느리.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안방을 들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미안해하셨습니다. 미영아,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가족인데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화장실 가시는 걸 도와드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시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변해가는 말들. 미영아, 이 미역국 너무 싱거운데? 네. 간 봐드렸는데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에휴, 네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밥도 제대로 못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영이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이불 새로 깔아드렸어요. 이게 뭐야? 구겨졌잖아? 다시 해. 네. 요 며칠 집안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청소도 안 해? 어제 청소를 했는데 바닥도 닦고 먼지도 털었는데 미영아, 나 목 말라. 물 좀. 네,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왜 이렇게 늦어? 나 여기 아픈 사람이야? 겨우 2분 전에 부르셨는데 점점 시어머니의 말들은 날카로워졌고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3년, 5년, 그리고 10년. 시간은 무섭게 흘렀습니다. 공방을 닫은 지 3년째 되는 해, 딸 수진이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에도 못 갔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배가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 그냥 가스 찬 거였습니다. 5년째 되는 해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 1박 2일 속초 여행.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 바다도 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틀만 어머니 좀 봐줄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내가 회사를 어떻게 빠져? 당신이 돌봐야지. 결국 못 갔습니다. 친구들 단톡방에는 바다 사진, 웃는 얼굴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10년째 되는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당신 정말 수고 많아. 조금만 더 힘내봐. 조금만 더. 그 말도 이제 지겹습니다.
이름을 잃어가는 시간.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시어머니를 관리하는 담당자였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약 복용, 아침 식사, 화장실 보조, 침대 정리, 점심 준비, 식사 보조, 낮잠 시간, 간식 준비, 저녁 식사, 취침 준비. 매일 똑같은 루틴. 기계처럼 움직이는 나.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어깨는 굽고 눈빛은 생기 없는 여자. 이 사람이 정미영? 재봉틀 앞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던 그 여자가 맞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15년이 흘러간 어느 여름밤. 시어머니를 모신 지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 57. 딸은 결혼해서 제주도에 살고 남편은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열기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춥다며 끄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깊이 잠든 상태였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 저는 본능적으로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실 쪽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걷고 계셨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누구의 부축도 없이, 평범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계셨습니다. 거실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혀 불편함 없이, 마치 아픈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아니, 이게 무슨...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계셨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응, 걱정하지 마. 돈은 문제 없어. 누구와 통화하시는 걸까? 저는 숨을 죽이고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다 해주잖아.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내가 뭐가 힘들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원? 안 가도 돼. 괜찮다고 하면 되지 뭐. 어차피 걔네들은 내가 아프다고 믿으니까. 귓속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너지는 15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5년. 15년 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걸으시던 모습. 미영아, 나 혼자는 못 일어나 하시던 말. 화장실 가기 무섭다며 밤중에 깨우시던 일들.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걷는 시어머니. 며느리가 다 해준다는 그 말. 새벽까지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기록하기 시작한 날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모으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작은 수첩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3일 오전 10시, 약 드시는 시간. 제가 물을 따라드리러 간 사이 혼자 일어나 화장실까지 걸어가심. 돌아와서는 다시 침대에 누워 미영아, 화장실 좀 데려다줘 하심. 8월 5일 오후 2시, 낮잠 시간이라고 하셔서 문 닫고 나왔는데 30분 후 몰래 확인하니 혼자 일어나 옷장을 뒤지고 계심. 8월 7일 밤 11시, 또다시 혼자 거실을 걸어 다니심.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걱정 마, 다 잘 되고 있어라는 말 들음. 8월 10일 오전 7시 마이너스 약 복용 시간.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약 먹기 싫어라고 하심. 그런데 제가 나간 사이 혼자 일어나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드심. 기록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서랍 속 비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원 검진을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시누이가 모시고 간다고 했습니다. 집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제가 모시고 가는데 그날은 왜 시누이가 간다고 했을까?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물건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제일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헝겊에 쌓인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박춘자. 잔액 6억 235만 원. 6억. 숨이 막혔습니다. 진실의 무게. 그날 저녁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어떠셨어요? 별거 아니래. 괜찮대. 다행이네요. 거짓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도 거짓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제 공방, 제 친구들, 제 시간, 제 꿈, 제 존재.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되찾겠다고. 통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록한 수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5년 만에 반격이. 증거를 모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시어머니 방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냥 그래. 요즘 미영이가 좀 이상해.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상하다뇨? 자꾸 나를 쳐다봐. 뭔가 의심하는 눈빛 같아. 혹시 눈치챈 거 아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요. 15년 동안 한 번도 의심 안 했는데 갑자기 왜요?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만약 통장이라도 발견하면 어쩌려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제 마지막 남은 환상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칼보다 날카로운 말들. 어차피 미영이는 나갈 데도 없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남편. 30년을 함께 산 사람. 맞아. 나이도 이제 57인데 누가 데려가겠어. 기술도 없고 학벌도 없고. 우리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만 하면 돼요. 어머니가 계속 아프신 척만 해주시면 미영이는 평생 우리 집에서 어머니 시중 들 거예요. 역시 우리 아들이야. 똑똑해. 국자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철컹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사람. 아이를 낳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온 사람.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나갈 데도 없는 사람. 누가 데려가겠어. 평생 시중이나 들 사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무슨 말? 15년 동안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잖아. 갑자기 왜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이건 간병이 아니었습니다. 의존을 가장한 지배였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용당하는 관계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 상담소로 갔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털어놓은 15년. 15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봤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한 달간 기록한 수첩. 시어머니가 혼자 걷는 영상. 통장 사진.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녹음 파일. 변호사는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정미영 씨,
이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해야겠네요. 그게 가능할까요?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기록 열람과 재진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재진단이 밝혀낸 진실. 2주 후 법원 지정 병원에서 시어머니의 정밀 검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셨습니다. 미영아, 내가 이럴 수가 있어? 15년 동안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아? 키워주셨다고요? 제가 어머니를 15년 동안 돌봤는데요. 뭐? 이 배은망덕한 것이. 그 순간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집어던지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증 관절염 외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는 수준입니다. 그럼 15년 전 진단은요? 당시 기록을 보니 일시적 증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개월 재활하면 회복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15년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가족. 법정에 섰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인간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무보수 간병인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보는 게 뭐가 잘못이야. 판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하다고요? 거짓말로 15년을 빼앗은 게 당연한가요?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영상, 녹음 기록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판결의 순간.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원고를 15년간 부당하게 구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정신적 손해배상금 8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합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저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 제가 미친 게 아니었다는 것. 제 15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밖은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오래된 것들을 떨어뜨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을 구하다. 판결이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15년을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살려고 그래? 나이가 몇인데. 제 나이가 어때서요? 58, 아직 한참 남았어요. 에휴, 고집이. 더 이상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들의 문제이지 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부동산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혼자 사실 건가요? 보증금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네, 혼자요. 보증금은 3천 정도면 될까요? 배상금으로 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공방 운영하며 모아뒀던 제 통장에 있던 돈도 조금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첫 공간. 드디어 찾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5평도 안 되는 공간. 방 하나, 부엌 딸린 작은 집.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네? 더 보시지 않고요?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계약서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정미영. 처음으로 제 이름만 들어간 계약서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집 계약서에는 늘 남편 이름이 먼저였습니다. 통장도 보험도 모든 서류에 늘 남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은 공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2개, 책 몇 권, 그리고 15년 전에 접어뒀던 제 재봉 도구들. 그 재봉 도구들을 꺼내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가위, 실패, 줄자, 단추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제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설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재출발. 새 집에서의 첫날 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도, 누군가의 트집도, 누군가를 위해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어색하면서도 좋았습니다. 이제 뭘 하지? 다음 날부터 저는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적어봤습니다. 재봉 다시 시작하기, 친구들한테 연락하기, 도서관 가기, 산책하기, 영화 보기. 너무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것들을 15년 동안 못했다는 게 새삼 실감났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재봉틀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중고 재봉틀을 샀습니다. 옛날만큼 좋은 제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손에 맞는 기계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15년 만에 듣는 재봉틀 소리. 울컥했습니다. 이 소리가 이렇게 그리웠구나. 다시 찾은 바늘과 실. 처음엔 손이 잘 안 움직였습니다. 15년의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에휴,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지만 며칠 지나니 손이 기억하더군요. 몸이 기억하는 기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봤습니다. 손수건을 만들어 봤습니다. 앞치마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디에 쓰지?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맞아,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시간이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사람들. 무언가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동네 주민센터에 연락했습니다. 혹시 프로그램 하나 열 수 있을까요? 손바느질 교실이요. 어르신이 강사를 하신다고요? 네. 시니어를 위한 손바느질 교실입니다. 50대, 60대, 70대가 모인 교실. 첫 수업날 5분이 오셨습니다. 54살 김순자 씨, 61살 이영애 씨, 65살 박정숙 씨, 59살 최미란 씨, 72살 한옥분 씨.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58이고요. 얼마 전에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웃으셨습니다. 선생님도 우리랑 비슷한 나이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고 싶은지, 뭘 필요로 하는지 잘 알아요. 첫 수업은 간단한 파우치 만들기였습니다. 선생님, 저 손이 떨려서 바늘땀이 고르지 않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면 돼요. 선생님, 저는 눈이 침침해서 실 꿰기가 힘든데. 제가 큰 바늘 준비해 왔어요. 이거 쓰시면 편해요. 다들 조심스럽게 바늘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침침한 눈으로 그래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2시간 후 5개의 파우치가 완성됐습니다. 이 나이에야 내 인생이니까. 선생님, 이거 제가 만든 거 맞죠? 이영애 씨가 자신이 만든 파우치를 들고 신기해하셨습니다. 네, 혼자 다 만드셨어요. 아이고, 나도 할 수 있네. 나이 60에 새로운 걸 배우다니. 옆에 계시던 한옥분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72인데도 했어요. 우리 나이에 뭘 못하겠어요. 그 말에 다들 웃으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김순자 씨가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30년 살던 남편이랑.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는데 오늘 여기 와서 뭔가 만드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저도 그랬어요. 혼자가 되니까 막막했는데 손으로 뭔가 만들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섭죠. 근데요, 이 나이에야 내 인생이니까요. 남편 인생도 아니고 시어머니 인생도 아니고 온전히 제 인생. 그래서 더 소중해요. 김순자 씨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맞아요. 이 나이야 내 인생이네요. 늦게 피어도 꽃은 꽃이다. 지금 저는 59입니다. 손바느질 교실을 연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수강생이 20명이 넘습니다. 다들 50대에서 70대까지 각자의 이유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 나이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이에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못 봤던 것들이 지금은 보입니다.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당신께 전하고 싶은 말.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지금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고통이 된다면 벗어날 권리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도, 60도, 70도 늦은 게 아닙니다. 늦게 피어도 꽃은 꽃입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닙니다. 정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미영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5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미영 씨는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았고 용기를 냈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이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참고만 있었는데. 나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지우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존중 위에서 피어나는 것이지 착취 위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정미영 씨가 58배 새 인생을 시작했듯이 당신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인생은 참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마음쉼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